어머님, 죄송한데 이 분위기에 한복은 좀 너무 과하신 것 같아요. 과하다고? 여긴 호텔 연회장이에요. 요즘 이런 자리엔 조용히 계셔주는 게 더 예의거든요. 그래서 나더러 조용히 가라는 거냐? 사람들 시선도 있고 저희 이미지도 있으니까요. 돌잔치 날 어머니는 누구보다 예쁘게 차려입고 도착했죠. 하지만 돌아온 건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날 축하 한마디도 듣지 못한 어머니는 말없이 조용히 연회장을 떠났습니다. 누구도 따라오지 않았고 아들조차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어요. 돌잔치, 웃음이 넘치던 그 자리에서 오직 한 사람만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여인이 사라진 이유가 모두를 놀라게 할 준비였다는 걸. 안녕하세요. 마음숲길입니다. 이 이야기는 존중받지 못한 한 여인이 자신의 이름을 다시 찾기까지의 기록입니다. 혹시 오늘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은 하루셨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모든 것을 품위 있게 뒤집은 어머니 정순 씨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잊지 마세요. 그날 서울 강남의 한 고급 호텔 연회장에서 모든 게 시작됐다. 붉은 비단으로 지은 한복 자락이 바닥을 스쳤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중 단 한 사람만이 그 아름다움을 눈치채지 못했다. 아니, 눈치채고도 모른 척했다. 결국 누군가의 입꼬리에서 떨어진 차가운 한마디는 오랜 세월을 견디며 쌓아온 한 여인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렸다. 축복받아야 할 자리에서 누구도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 누구도 그 여인의 어깨를 붙잡아 주지 않았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무언가가 꺾이는 소리가 들렸다. 그날 이후 한동안은 멍한 상태였다. 성남의 오래된 아파트 거실, 낡은 소파 위에 앉아 있던 정순 씨는 한동안 말도 눈물도 없었다. 손주의 첫 돌, 태어난 지 1년이 되는 날을 위해 손수 고른 붉은 비단으로 지은 한복은 아직도 옷걸이에 걸린 채였다. 시어머니를 봉양하던 시절, 그리고 외아들의 학원비를 대기 위해 시장에서 장사까지 하던 날들을 버텨온 정순 씨에게 그날의 일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모욕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할 정도로 조용히 가라앉은 감정이 마음 한켠에 자리 잡았다. 마치 뭔가 결심한 듯한 냉정하고 단단한 감정이었다. 정순 씨는 경기도 성남의 25평짜리 오래된 아파트에서 30년을 살았다. 집안 가득 메운 오래된 가구들과 사진들은 정순 씨의 지난 세월을 고스란히 품고 있었다. 작은 화분 하나도, 거실에 걸린 시계도 모두 직접 고르고 다듬어 온 것들이었다. 남편 없이 홀로 아이를 키워야 했던 날들, 쌀이 떨어져 물에 밥을 말아 먹던 시절에도 정순 씨는 단 한 번도 얼굴을 찌푸리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늘 까칠했고 아들은 어릴 때부터 약하고 예민했다. 하지만 정순 씨는 늘 그들의 보호자였고 보이지 않는 벽이 되었다. 과거는 무겁고 현재는 공허했다. 최근 몇 년간 아들은 결혼한 뒤로 점점 멀어졌다. 서울 강남, 말로만 듣던 고급 아파트 단지에서 살아가는 아들과 며느리는 이제 전화 한 통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정순 씨가 찾아가면 반갑게 인사하는 대신 며느리는 늘 시간이 없다고 했고 아들은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알겠어요. 라고 대꾸할 뿐이었다. 특별히 다툰 것도 없었지만 언제부터인가
가족이 아닌 타인 같은 느낌이 점점 강해졌다. 민정 씨, 정순 씨의 며느리는 늘 화려한 옷을 입고 밝게 웃으며 주변 사람들과 인스타그램 사진을 찍는 데 집중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라는 직함답게 세련된 취향을 자랑했지만 그 웃음은 이상하리만치 얇았다. 겉으로는 공손했고 겉으로는 환대했지만 그 안엔 투명한 경계선이 있었다. 정순 씨는 민정 씨의 표정을 읽을 줄 알았다. 살아오면서 수많은 얼굴을 마주해 왔기에 누구보다 눈치가 빨랐다. 며느리의 입꼬리가 조금만 올라가도 그 속에 감춰진 냉소를 감지할 수 있었다. 아들 동현 씨는 늘 조용했다. 말수도 적었고 감정 표현도 서툴렀다. 어릴 적에는 정순 씨 뒤만 따라다니며 엄마! 를 부르던 아이였지만 커가면서 점점 낯선 사람이 되어갔다. 대학에 진학하고 직장에 들어가면서 그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다. 결혼 후에는 완전히 아내 중심의 삶을 살았다. 정순 씨는 그것이 마음 아팠지만 결혼이란 그런 것이라 여겼다. 자식은 원래 품 안에 있다가도 언젠가는 떠나는 법이라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러나 돌잔치에서의 일은 단순히 서운함의 문제를 넘었다. 민정 씨의 그 말, 이 분위기에 어머님은 좀 과해요. 조용히 가주시면 좋겠어요. 말 한마디는 마치 정순 씨라는 존재를 부정하는 선언 같았다. 그 말이 나온 순간 정순 씨는 더 이상 자신이 가족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정 씨의 눈빛에는 계산된 거리감과 체면을 우선시하는 차가운 시선만이 담겨 있었다. 그날 연회장을 떠나던 정순 씨의 발걸음은 이상하리만치 흔들리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고 아무도 붙잡지 않았다. 차가운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정순 씨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기분이 들었다. 혼자가 된 그 첫날, 아들을 품에 안고 한숨도 못 자던 그 새벽처럼 집에 돌아온 정순 씨는 불을 켜지도 않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깊은 한숨도 울음도 없이 서랍을 열었다. 아주 오래된 봉투가 하나 나왔다. 통장, 그리고 오래전부터 소중히 보관해온 땅 문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았던 그것들. 정순 씨는 손끝으로 문서에 바랜 모서리를 쓸었다. 그리고 무심하게 책상 위에 놓인 시계를 바라봤다. 새벽 2시. 세상은 조용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정순 씨는 처음으로 자신에게 물었다. 지금까지 나는 누구였을까? 그리고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할까? 그 질문 앞에서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두려움과 서러움이 조용히 녹아내렸다. 혼자라는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오히려 자유롭기까지 했다. 나이 들수록 더 외로워질 거라 믿었지만 정순 씨는 그날 밤 오히려 앞으로의 시간이 더 넓고 길게 느껴졌다. 그녀는 알았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그날 새벽 정순 씨는 조용히 결심했다. 며칠이 지났다. 평소와 다름없이 아파트 단지 근처 마트에 다녀온 정순 씨는 손에 든 비닐봉투를 식탁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봉지 안엔 간소한 반찬거리가 들어있었고 익숙한 손놀림으로 반찬을 정리하던 그녀는 순간 멈칫했다. 문득 무릎이 시큰거리는 느낌이 들었다. 주주의 때문인지 오래된 세월이 만들어낸 관절의 무게인지 몰라도 그날따라 왼쪽 무릎이 유난히 무거웠다. 그 자리에서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건너편 아파트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택배 기사의 발소리가 어우러져 조용한 오후를 채우고 있었다. 그러나 정순 씨의 거실은 침묵으로만 가득했다. 세월이 흘러도 바뀌지 않는 고요한 이 풍경 속에서 그녀는 마침내 마음속에만 품어왔던 한 가지 계획을 꺼냈다. 전화기를 들어 아파트 부동산 중개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정순 씨가 살던 아파트는 오래되고 낡았지만 입지가 좋아 실거래가가 생각보다 높았다. 며칠 후 정순 씨는 계약서를 손에 쥐고 중개사무소를 나섰다. 손에는 새로 산 작은 가방 하나와 함께 오랜 세월 모아온 모든 기억을 담은 통장도 들려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결정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 마지막으로 서랍 속 깊숙이 넣어두었던 시골 땅 문서를 꺼내들었다.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았던 그 종이 한 장. 그러나 그 안에는 수십 년 전 정순 씨가 젊은 시절 악착같이 아낀 돈으로 구입한 자존의 흔적이 숨어 있었다. 부동산 정리를 마친 그녀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동현 씨에게도 민정 씨에게도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이 예의라고 생각했다.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기 위해 단 하나의 단어도 남기지 않았다. 사라지듯 조용히 짐을 정리했고 택시 한 대를 불러 새 주소지로 향했다. 그리고 서울 외곽, 외진 동네의 상가, 밀집 지역 한켠에 위치한 낡은 건물 두 채가 정순 씨의 손에 들어왔다. 모두가 관심 두지 않던 3층짜리 소형 건물. 그러나 정순 씨는 그 안에서 가능성을 보았다. 벽지는 바랬고 배선은 낡았으며 철제 계단은 삐걱였지만 이 공간이 무엇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지를 오직 그녀만은 알았다. 그리고 그녀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루하루 스케줄은 바빴다. 공사 업체를 불러 건물 내부를 리모델링했고 전면 유리창엔 따스한 햇살이 쏟아지도록 설계했다. 간판 없이 조용히 들어선 사무실에는 어느 날부터인가 중년 여성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다. 은퇴한 패턴 디자이너, 미식 일을 하던 기술자, 색채 감각이 뛰어난 전직 스타일리스트들, 모두가 이름 없는 그러나 능력 있는 여성들이었다. 정순 씨는 그들과 마주 앉아 말없이 종이를 꺼냈다. 진짜 여인들, 그 이름 석자는 그녀가 지난 날을 버티며 가슴속에 꾹꾹 눌러 담아온 모든 의미였다. 겉이 아닌 속의 품격. 나이가 아닌 삶의 색깔. 그런 신념이 담긴 브랜드였다. 그리고 그 이름 아래 중장년 여성들을 위한 맞춤형 실버 패션 브랜드가 조용히 시작되었다. 정순 씨는 공식적으로 대표의 자리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대신 투자자 자격으로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고 전체 운영은 젊고 감각적인 파트너에게 맡겼다. 그녀는 항상 뒷자리에 있었다. 그러나 브랜드가 어떤 색을 가질 것인지, 누굴 위한 옷이어야 하는지는 한치의 흔들림 없이 관철시켰다. 실용적이지만 고급스러워야 해요. 몸매를 가리기보다 존재를 드러내야 해요. 그렇게 몇 달이 흐르고 브랜드 진짜 여인들은 SNS와 입소문을 통해 조금씩 주목받기 시작했다. 처음엔 엄마 선물로 샀어요. 하던 후기가 곧 이건 내가 입고 싶어서 산 거예요. 라는 리뷰로 바뀌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놀라운 건 브랜드의 핵심 타깃층이 민정 씨와 같은 젊은 세대의 여성들까지 확장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한편 민정 씨는 자신이 만든 온라인 브랜드를 통해 젊은 여성들을 겨냥한 하이엔드 패션을 선보이며 승승장구 중이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무명의 실버 패션
브랜드 하나가 SNS 타임라인을 점령하기 시작했다. 예상을 깨고 젊은 여성들까지 열광하게 만든 그 브랜드는 트렌드를 따르지 않고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브랜드명부터가 강렬했다. 진짜 여인들, 어쩐지 이름부터 신경이 쓰였다. 민정 씨는 직접 마케팅 부서를 통해 해당 브랜드의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다. 그러나 알아갈수록 불쾌함이 밀려왔다. 비슷한 색채, 비슷한 감성. 그런데 어쩐지 훨씬 더 진정성 있고 매력적이었다. 그녀의 브랜드는 겉모습은 화려했지만 어느 순간 공허하게 느껴졌고, 반면 그 브랜드는 침묵 속에서도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었다. 이상하다고 느낀 민정 씨는 결국 브랜드의 설립 배경과 투자자 정보를 추적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 끝에서 도저히 믿기 힘든 이름과 마주하게 된다. 정순 씨. 그 순간 가슴 속에서 쿵 하고 무너지는 소리가 났다. 숨이 막혔다. 몇 번을 다시 확인해봐도 틀림없었다. 자신이 이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다. 고 무시했던 그 여인이 지금 자신이 경쟁 상대로 마주한 브랜드의 배우였다. 믿을 수 없었다. 머리가 어질어질했다. 온몸이 떨리며 다리에 힘이 풀렸다. 며칠을 알아누웠다. 자존심이 무너졌고 체면은 땅에 떨어졌으며 안일했던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그 모든 시간 동안 자신이 얼마나 모르고 살았는지였다. 서울 강남의 사무실. 아침 햇살이 유리창 사이로 스며들었지만 민정 씨의 사무실은 침울한 기운에 휩싸여 있었다. 커피잔은 식은 지 오래였고 책상 위에 쌓인 서류들은 손길 없이 방치되어 있었다. 광고비 결제 기한은 이미 한참을 넘겼고 온라인 스토어의 매출 그래프는 멈춰 있는 듯했다. 진짜 여인들이 부상한 후부터 그녀의 브랜드는 이상하리만치 빠르게 하락 곡선을 그렸다. 콜라보 제안도 스타일리스트들의 협업 요청도 더는 오지 않았다. 가장 참기 힘들었던 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었다. 비슷한 연령대의 디자이너들 사이에서 진짜 여인들은 혁신적이고 품격 있으며 무엇보다 진정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처음엔 무시했던 민정 씨도 이제는 부정할 수 없었다. 자신의 브랜드는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음을, 제품 하나하나에 담긴 이야기가 없었고 브랜드를 지탱해줄 철학도 없었다. 파산은 하루아침에 찾아왔다. 광고비 미지급으로 대행사와의 계약이 해지되었고 투자사에서는 자금을 회수했다. 무엇보다 결정타는 사무실 보증금 문제였다. 세입자 자격으로 들어온 민정 씨는 관리비 미납과 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까지 청구받게 되었다. 빚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났고 도망칠 구멍은 없었다. 그 즈음 동현 씨에게도 조용히 파장이 번지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대기업 본사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그는 무심코 말했다. 우리 엄마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시골스러워서 창피하죠. 그 말은 누군가의 스마트폰에 녹음되었고 며칠 뒤 사내 커뮤니티에 그 발언이 올라왔다. 댓글은 걷잡을 수 없이 달렸고 회사 내부에서조차 부정적인 여론이 돌기 시작했다. 팀원들은 눈을 피했고 선배들은 조용히 등을 돌렸다. 결국 인사부로부터 조치가 내려졌고 대기발령 통보를 받은 그는 한동안 말을 잃었다. 모든 것을 잃은 듯한 허탈감 속에서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제서야 돌아보기 시작했다. 그 시기 정순 씨는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었다.
어느 유명 출판사로부터 자서전 출간 제안을 받은 정순 씨는 처음엔 고개를 저었다. 내 이야기를 누가 읽겠어요? 그러나 출판 기획자는 말했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건 조용히 존엄을 지켜낸 진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말에 정순 씨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자서전의 제목은 여자는 버티지 않는다. 였다. 이 책은 출간되자마자 서점가에서 빠르게 입소문을 탔다. 표지에 얼굴도 이름도 없었지만 그 안에 담긴 글귀는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다. 나는 누구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나는 나였다. 존중받지 못했던 삶도 끝이 존엄하면 다시 살아낼 수 있다. 고요하지만 단단한 문장들 속에 많은 이들이 위로를 받았다. 출판 기념 강연이 이어졌고 각종 방송 출연 제의가 들어왔다. 얼굴은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녀의 이야기와 목소리는 전국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특히 중년 여성들 사이에서 정순 씨는 존엄한 이탈의 상징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강연이 끝난 뒤 그녀를 붙잡고 울며 감사 인사를 전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다. 한 달에 한 번 정순 씨는 정기적으로 수익 일부를 독거노인 공동체에 기부했다. 투자자로서 벌어들이는 이윤 중 상당 부분은 사회적 가치에 사용되었다. 그리고 한 번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았던 그 행보가 어느 날 한 다큐멘터리에 조용히 소개되면서 다시 한번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민정 씨는 끝내 버티지 못했다. 결국 정순 씨가 운영하는 소형 건물 근처까지 찾아왔다. 그날 초췌한 얼굴로 초인종을 누른 민정 씨는 문이 열리자마자 무릎을 꿇었다. 비까지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온몸으로 떨며 외쳤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정말. 하지만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정순 씨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 천천히 문을 닫았다. 쾅 하는 소리도 없이 부드럽게 닫힌 문은 곧 차가운 벽이 되었고 민정 씨는 그 앞에서 한참을 울었다. 며칠 뒤 동현 씨에게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얇은 종이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다. 너희는 내 인생에서 졸업이야. 나는 이제 나답게 살게. 그 편지를 받은 동현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손끝이 떨렸고 한참을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다. 정순 씨는 그날 이후 더욱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지방 소도시까지 찾아가 여성 노년층을 위한 강연을 이어갔다. 그녀의 메시지는 언제나 하나였다. 존엄은 타인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지키는 것. 그 누구보다 품위 있게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그녀는 자신의 방식으로 모든 복수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피 한 방울 묻히지 않은 그 복수는 어떤 폭력보다 더 묵직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렸다. 사람들은 종종 생각한다. 복수란 분노와 울분, 그리고 파괴를 수반한 행위라고. 하지만 정순 씨는 보여주었다. 품위를 잃지 않고도 누구보다 명확하고 강하게 스스로를 증명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요하게 문을 닫는 것으로, 등을 돌리는 것으로, 단 한마디의 말로도 중장년 여성들을 위한 맞춤형 실버 패션 브랜드가 조용히 시작되었다. 정순 씨는 공식적으로 대표의 자리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대신 투자자 자격으로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고 전체 운영은 젊고 감각적인 파트너에게 맡겼다. 그녀는 항상 뒷자리에 있었다. 그러나 브랜드가 어떤 색을 가질 것인지, 누굴 위한 옷이어야 하는지는 한치의 흔들림 없이 관철시켰다. 실용적이지만 고급스러워야 해요. 몸매를 가리기보다
존재를 드러내야 해요. 그렇게 몇 달이 흐르고 브랜드 진짜 여인들은 SNS와 입소문을 통해 조금씩 주목받기 시작했다. 처음엔 엄마 선물로 샀어요. 하던 후기가 곧 이건 내가 입고 싶어서 산 거예요. 라는 리뷰로 바뀌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놀라운 건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다는 것을. 자서전 출간 이후에도 그녀의 삶은 계속해서 달라지고 있었다. 강연은 점점 더 많아졌고 신문과 방송은 그녀를 찾기 시작했다. 그러나 정순 씨는 어디서나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름도 나이도 가족 관계도 밝히지 않았다. 오로지 살아온 시간의 무게와 그 속에서 발견한 삶의 철학만이 그녀의 목소리에 실려 있었다. 무대 위의 조명이 아무리 밝아도 그녀의 눈빛은 늘 차분했고 말은 간결했으며 존재는 단단했다. 존중받지 못하는 순간부터 나는 나의 인생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태어나기로 했습니다. 그 문장은 마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 어딘가를 정확히 찔러낸 듯했다. 강연장마다 사람들이 울었고 침묵했고 고개를 끄덕였다. 정순 씨는 그들의 손을 잡아주며 말없이 안아주곤 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듯이 진짜 여인들은 단순한 브랜드를 넘어 하나의 운동처럼 번져나갔다.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 몸에 어울리는 옷을 입으며 누구의 시선에도 위축되지 않는 존재로서 살아가려는 수많은 여성들이 진짜 여인들을 지지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트렌드가 아니라 철학이었다. 정순 씨는 그 중심에서 조용히 힘을 불어넣고 있었다. 한편 민정 씨는 모든 것을 잃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집도 브랜드도 체면도 무너졌지만 그보다 더 뼈아픈 건 자신이 알지 못했던 진실에 대한 부끄러움이었다. 무릎 꿇고 울던 그날 이후 몇 번을 다시 찾아갔지만 정순 씨는 문을 열지 않았다. 전화를 걸지도 편지를 쓰지도 않았다. 단지 문 앞에 작은 화분 하나만이 그녀를 마주할 뿐이었다. 그 화분은 돌잔치 때 민정 씨가 정순 씨에게 건넨 유일한 선물이었지만 그저 건성으로 고른 값싼 인조화였다. 그러나 정순 씨는 그 화분을 여전히 놓아두고 있었다. 그것이야말로 그녀의 기억 방식이었다. 동현 씨는 퇴직 후 몇 달을 공백 속에 지냈다. 친구도, 동료도, 가족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피했던 진실과 맞닥뜨린 그는 그제야 어머니가 해온 모든 일들이 얼마나 깊고 무거운 것이었는지 깨닫게 되었다. 정순 씨가 시어머니를 돌보며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도 단 한 번도 자신을 앞세우지 않았던 이유를 그제야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미 늦은 깨달음이었다. 정순 씨는 더는 돌아가지 않았다. 어떤 화해도, 어떤 후회도 그녀에게는 더 이상 의미 없었다. 그녀는 이제 남은 인생을 스스로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닌 정순이라는 이름으로.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은 그녀를 기억했다. 젊은 작가들은 그녀에 대한 책을 쓰기 시작했고, 다큐멘터리 감독은 그녀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영화를 기획했다. 정순 씨는 그 모든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다. 단 한 번의 목소리로 충분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자신이 증명한 삶은 설명이 아니라 살아낸 결과로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매달 첫째 주 토요일 서울 외곽의 작은 강연장에서 정순 씨는 아직도 사람들을 만난다. 혼자서 조용히 찾아오는 여성들, 나이를 불문하고
사연을 품은 이들이 그녀 앞에서 울고 웃고 삶을 다시 정리해 간다. 그 자리에서 정순 씨는 항상 같은 말을 전한다. 버티는 것도 용기지만 떠나는 것도 품위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선택에 내가 있어야 합니다. 그녀는 끝내 복수라는 단어조차 입에 올리지 않았다. 누구를 이겼다는 말도 이기고 싶었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자신의 삶을 스스로 다시 설계했고 존중받지 못한 과거에 묶이지 않은 채 앞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사람들은 알게 되었다.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가장 우아한 복수를 해낸 사람이 바로 정순 씨였다는 것을. 그날도 어김없이 햇살은 창문을 타고 내려왔다. 하지만 정순 씨의 책상 위엔 평소와 다른 것이 놓여 있었다. 연보랏빛 편지지에 정갈한 글씨로 적힌 강연 초청장이었다. 발신인은 고등학교 문예부를 담당하는 젊은 교사였고 정순 씨의 자서전을 읽은 제자들이 손편지를 써서 함께 보냈다고 적혀 있었다. 존엄이라는 말의 의미를 처음 알았어요. 저도 제 삶을 품위 있게 살고 싶어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정순 씨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는 손주의 첫돌이 있던 그날의 연회장이 잠시 떠올랐다. 붉은 비단 한복, 말없이 닫히던 엘리베이터 문, 외면하던 아들의 눈빛, 그리고 며느리의 말. 이 분위기에 어머님은 좀 과해요. 그 한마디에 꺾였던 마음이 이렇게 오랜 시간을 돌고 돌아 자신만의 색으로 다시 피어났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마음속에 울림을 주었다. 그리고 그날 정순 씨는 그 자리에 앉아 조용히 삶을 되돌아봤다. 남편 없이 홀로 아이를 키우던 지난 시간, 시어머니의 병수발을 들며 자존을 겨우 붙잡고 버텼던 날들,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던 노력과 침묵의 세월, 다 지나간 일이었지만 그 세월이 없었다면 오늘의 자신도 없었음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것이 그녀가 이룬 복수의 본질이었다. 한때는 자신이 보잘것없다 느꼈던 노년의 삶. 그러나 이제는 누구보다 당당하고 찬란한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돈도, 건물도, 브랜드도 복수의 수단이 아니었다. 그 모든 것은 오로지 자신을 회복하기 위한 과정이었다. 정순이라는 사람으로 다시 살아내기 위한 품위 있는 선언이었다. 한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금 가장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정순 씨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나는 누구의 엄마로 기억되고 싶지 않아요. 그 이름 아래 살아온 시간이 나쁘지 않았지만 지금은 내가 나로서 살아가는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해요. 그 말은 여러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래 남았다. 누군가는 어머니에게, 누군가는 아내에게, 누군가는 스스로에게 그 문장을 읽어주었다. 그녀는 복수의 아이콘이 아니라 자신을 회복한 여인의 상징으로 남았다. 한참 뒤 동현 씨는 한 서점에서 우연히 어머니의 자서전을 발견했다. 책장을 넘기다 한 구절 앞에서 손이 멈췄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존중이 없으면 그저 구속일 뿐이다. 나는 이제 그 구속에서 벗어나 내 이름으로 살아간다. 눈물이 고였다. 어머니의 인생에서 자신은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버팀목이 되어주지 못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다.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서 오래 서 있지 않았다. 이제는 자신이 아닌 어머니의 삶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책을 조용히 내려놓고 돌아섰다. 그것이 마지막 예의라 믿었기에 민정 씨 역시
더 이상 정순 씨의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수없이 망설였지만 이젠 다시 돌아갈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다만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은 것은 정순 씨가 마지막에 했던 행동이었다. 말없이 문을 닫은 그 순간 자신의 인생에서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라 단지 더 이상 당신은 내 삶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였음을 이제야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른 뒤 정순 씨는 여전히 서울 외곽 그 건물 3층 작은 사무실에서 사람들을 만난다. 때로는 젊은 여성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노년의 삶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조언을 건넨다. 브랜드는 여전히 진짜 여인들이라는 이름으로 건재했고 새로운 세대와 함께 의미를 확장해 나가고 있었다. 정순 씨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에게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이미 증명했다. 상처를 품은 채로도 우아할 수 있고 침묵 속에서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증명의 가장 위대한 순간은 누구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다시 세운 바로 이 삶 그 자체였다. 계절은 바뀌고 나무들은 다시 푸르름을 품었다. 서울 외곽의 작은 건물 옥상, 오후 햇살이 지긋하게 쏟아지는 가운데 정순 씨는 검은색 책 넓은 모자를 눌러쓰고 커다란 머그잔을 두 손으로 감싼 채 고요히 앉아 있었다. 수많은 강연과 인터뷰, 그 후의 메일과 손편지 속에 담긴 이야기들이 그녀의 마음을 바쁘게 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오직 바람 소리만이 그녀의 곁에 있었다. 수많은 선택들이 지나온 자리 위에서 그 어느 때보다 자신의 존재를 분명히 느끼는 순간이었다. 세상은 그녀를 복수에 성공한 어머니라 불렀지만 정순 씨 스스로는 그것을 복수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단지 제자리에 돌아간 것뿐이라고. 존중받지 못한 삶의 균형을 다시 맞추기 위한 아주 개인적인 여정이었다. 누군가는 손주의 돌잔치에서 시작된 일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번질 수 있느냐고 물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순 씨는 안다. 그것이 시작점이 아니었다는 걸. 모든 건 훨씬 이전부터 금이 가 있었고 그날은 그저 마지막 실금이 깨져버리는 순간이었을 뿐. 자신의 인생을 오롯이 자신으로 살아본 적 없는 모든 이들의 마음 속에도 그런 균열은 어쩌면 이미 조용히 자라고 있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이들에게 등을 돌렸고 자신을 존중해준 사람들에게 온기를 나눴다. 그리고 그 단순한 원칙이 결국엔 모든 것을 바꾸었다. 무시당하던 이름은 이제 수많은 여성들에게 영감이 되었고 그동안 들리지 않았던 목소리들이 서로를 향해 닿게 되었다. 마지막 강연이 끝난 날, 한 여고생이 용기를 내어 물었다. 정말 괜찮으세요? 가족들이 다 떠났는데 외롭지 않으세요? 정순 씨는 잠시 웃었고 말없이 그 아이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다. 외로울 때도 있지. 하지만 더는 슬프지 않아. 나는 나로 살아가니까. 그 말은 곧 그 아이의 일기장에 또 수많은 SNS 글귀로 그리고 작은 커뮤니티의 인용구로 퍼져나갔다. 품위 있게 사는 것.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자신을 깎아내리지 않으며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것. 그것이 진짜 여인의 조건이었다. 이제 정순 씨는 매달 진짜 여인들의 수익 일부를 전국의 독거노인 공동체에 기부하며 또 하나의 사명을 이어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묻는다.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하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는다. 다만 조용히 한 문장을 적는다. 내가 버려졌다고 느낀 그 순간 세상 어딘가에도 같은 기분으로 잠들어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를 다시 세운 건 그들 덕분이에요. 아마 누군가는 정순 씨의 이야기를 듣고 저 정도면 다 잊고 화해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또 누군가는 왜 이제 와서야 자신을 찾았을까? 라고 물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중요한 건 정순 씨는 더 이상 누군가의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삶이 늦었든 고요했든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지든 말든 그녀는 이제 자신의 시간 안에서 자신만의 언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단지 누군가의 복수극이 아니라 자존을 회복한 사람의 기록이자 품위를 지킨 이별의 방식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존중받지 못한 자리에서 조용히 물러난 적이 있으셨나요? 그 선택이 옳았는지, 너무 늦은 건 아니었는지 아직도 마음속에 남아있는 순간이 있으신가요? 지금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우리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당신의 하루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더 따뜻한, 더 조용한 울림을 담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음의 길을 함께 걸어온 여기는 마음 숲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